유혈 사태를 겪지 않게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보수로서는 보수의 절멸을 막는 것, 그것만 실제로 생각했어요. 저는 당시에 여당의 리더였잖아요. 리더의 공포나 용기는 전염성이 큽니다. 다 제 표정을 받아보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저 어땠는지를 떠나서 네. 그날 저는 공포를 느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저 부산으로 멀리 또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숲에 뭐 잠시 숨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위협이나 상황이 생기면 인간이라는 게 어떤 본성이 있잖아요.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성. 근데 또 그걸 이기고자 하는 또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는 사실 정치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그때 정말 핸들을 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갈등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날은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잖아요. 그럼 유혈 사태를 두고 볼 겁니까?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심파 찍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우연찮게 역사적 임무를 받은 거잖아요. 여당의 대표니까요. 저보다 더 사명감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투철한 분이 당대표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거기 있어서 제 일을 못 해낸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있었어요. 이걸 저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피해를 볼까에 대한 두려움은 솔직히 뭐 마음속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다만 제가 정말 두려워했던 건 이날 밤 이 계엄 못 막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이것만 두려워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국민의 유혈 사태, 주식시장과 경제의 붕괴, 그리고 며칠 뒤에 있을 보수의 절멸. 사실 민주당은 대통령으로부터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목돼서 척결 대상으로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담 넘는 거, 다크투어 하는 거 웃기는 일이에요.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엄을 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계엄을 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의 당대표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그 계엄을 막으려 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사실 여당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서지 않아서 그날 계엄이 해제 안 됐다고 생각해 보죠.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니까 여러 가지 붕괴가 되겠지만 결국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정권을 뒤엎을 것이고, 그리고 역시 정권과 함께 국민의힘 보수 정치를 완전히 멸절시킬 겁니다. 명확한 예측 아닌가요? 저는 그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당시에는 했습니다. 참 저도 그날 보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이제 5.18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이제 그거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그날 밤에 딱 그게 제일 먼저 아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마치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방한했던 우리 하버드대 레비츠키 교수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일부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문영배 저 헌법재판소장 대행 같은 경우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당 전체를 내란 동조단을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날 한동훈 대표가 딱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됐구나, 이제 잠 좀 자자 해서 푹 주무셨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우리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18명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거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내란 정당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지금 더 씌워져 있어 국민의힘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여당 대표와 의원들이 참여했다, 그 정치적 의미는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엄을 예방하지 못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여러 차례 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민주당에게 사과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죠. 민주당이 계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22번의 탄핵을 시도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폭주했고, 물론 그 폭주를 우리는 정치로,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로 풀었어야 합니다. 거기서 비상계엄을 들고 온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진 거예요. 네. 사실 그 시점의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줄줄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몇 달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예정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법적 책임을 짐과 동시에 정치의 무대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질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게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계엄 선포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정권이 들어서게 한 것도 저희가 정말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또 분명히 할 것은 저와 이 18명의 의원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젊은 보좌관들 그리고 당직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함께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그 로텐도홀에, 그 밖에 우리 국민의힘의 보좌진들과 그 우리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처음에 메시지를 이렇게 냈거든요. 그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혹시라도 혹시 북한이 침공하는가요? 뭐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네. 뭐 그럼 제가 이 계엄을 반대할 일이 아니죠. 근데 대통령이 쭉 이게 입장문을 읽는데 민주당의 폭거, 뭐 반공법, 이 간첩법 같은 거 안 해주고 반공법이 아니라 간첩법 같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나도 붙임이 없이 그냥 민주당 상대 당을 정적을 정치로 푸는 게 아니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얘기 끝난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발표가 끝나기 전에 제가 메시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뭐 거기 얘기 다 들어가 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뒤에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그러니까 그건 제 개인 한동훈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여당을 이끌던 공식적인 기관인, 최고 기관인 당대표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했죠.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계엄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막았던 정당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역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망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빼고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지금 여기서 저런 주장하는 것 동의하기 어렵고, 역으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굉장히 경기를 하던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정말로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서 뭐든 할 거고, 네. 정말 법원 용기 있는 판사가 나와서 재판이 재개되면 사법부의 쿠데타다 이러면서 여론 선동하고 이래서 얼마든지 그 쿠데타를 제압하기 위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랬을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제가 그때 물었죠. 그럼 그때 당신들 이거 안 한다고 말해라. 그리고 막겠다고 말해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더니요, 아직까지. 답하는 분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무슨 계엄이냐고 욕하기만 하죠. 네. 뭐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쉬운 말인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작년 9월에 김민석 지금 현 총리가 네. 무슨 계엄을 확신할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 발표했죠. 근거 내라. 계엄을 한다면 내가 앞장서서 막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못 하나요? 그 어려운 말인가요? 민주주의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 말 아닌가요? 결국은 민주당은 그걸 가지고 내란 정당이라고 우리를 비난하기 전에,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불법 계엄, 이런 계엄 선포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계엄 선포된다면 과연 당대표 이하 민주당 의원의 몇 명이나 그 계엄을 진영론을 무릅쓰고 막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8명의 의원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더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참여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두고두고 아쉽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여당 의원이, 여당 정치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영론을 무릅쓰고 국민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방금 몇 시간 전에 한 계엄을 저지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당대표로서 함께 간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보면 어디에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은 있었지만 뭐 내심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 누구도 제가 이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국민께 발표하고 국민 의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갔었을 때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결국 그날 제가 했던 행동은 국민의힘의 행동입니다. 부족합니다만 그 점을 저는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이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자리 잡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거기 있던 분들이 그날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정치적 고난이 예정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중에 확 바꾼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유지한다면 지금 같은 정치 상황 속에서는 뭐 그게 현실화됐지만 정치적 고난을 감내한 결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때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라서 계엄 저지에 앞장선 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이제 빠른 판단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재판이 진행된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을 하시는 게, 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당시에 만약에 한 대표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빠른 판단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수모를 겪진 않았을 겁니다. 또,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 재판에서 보면, 그때 멘붕이 와서 지금 아무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총리를 한 3번 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리의 국가의 정말 넘버 2의 자리인데, 그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못했을까?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조금의 빠른 판단을 했더라면 이렇게 사태는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느낌들. 그러니까 즉 리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안개 낀 숲속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보긴 참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지만 지금 그 당시에 또 정보도 한정돼 있었고 어떤 상황일지는 알겠어요. 저도 사실 그게 그 당시에 제가 내렸던 결정이 이 상황을 전부 다 알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이럴 것이라는 어떤 그동안 경험에 의한 판단, 그리고 그날은 언제라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때였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간의 어떤 준비해왔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판단을 위한 준비죠. 그리고 사실 제가 10시 반에 대통령 담화가 끝나기도 전에 짧은 메시지를 냈던 거는 그다음 저는 이제 고민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민은 이것뿐이었어요. 이걸 못 막으면 큰일 난다. 그날 내로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을지 안 막을지 거긴 고민 안 했습니다. 그거 고민하면 안 되죠. 그거 고민하면 국가를 위해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집에는 미안했는데 새벽 5시 반에 처음으로 집에 통화했더라고요. 네. 이거 깜빡했어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근데 그러더라고요. 테레비로 봐도 괜찮다고. 네.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그 상황에서는 저는 역사의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답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빨리 메시지를 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나는 뭐 YTN이든 뭐 이런 방송도 보잖아요. 연합뉴스 TV 같은 거. 그러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척결한다. 바로 밑에 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냐? 이거 국민들 보도 이거 뭐야? 대통령과 여권의 넘버 1, 2가 생각이 달라? 이거는 실패하겠는데? 라고 첫째 제가 원했던 거 뭐냐면 국민께서 이건 실패할 것이다. 라는 안심.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윤태 총장이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막을 수 있다.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막는 관건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날 밤. 첫째, 여당이 나서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당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그 여당이 나서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대통령이 말하는 계엄의 명분과 로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민주당과 뭐 간첩법이든 금투세든 이 헌법 84조 이재명 이슈든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를 비롯한 여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민주당을 척결하기 위한 계엄이다라는 그 기본 명분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는 계엄에 동원되는 젊은 군인들, 이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뭔 날벼락입니까? 뭐 회식하다가 다 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만 군인이고요.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그건 여당 대표와 여당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좀 센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냈어요.
부역하지 말라. 좀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마라. 안 된다. 또 하나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중에 불이익이 온다면 우리가 나서서 지켜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결국은 저는 관건은 구체적으로는 이분들이 나서지 않아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래 주셨죠.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비교적 최근 얘기지만 그때 이제 출동하던 과정에서도 이렇게 뭐 폰으로 보시고 그랬대요. 맞아요. 네. 그때 제가 낸 메시지를 보시고 이거는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면서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오신 당시 거기에 동원됐던 군인들이 몇 분 계셨어요. 네. 근데 뭐 저도 얘기 듣고 이거 정말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방첩사분들은 편의점 가서 그냥 시간을 지체했다는 거죠. 그게 민주시민이에요. 네. 뭐 그래서 이 파도가 다 지나고 나서 우리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엄의 밤에 민주당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2시 반에 이미 정족수 찼거든요. 그렇죠. 근데 30분 동안 뭐 한 겁니까? 지체했죠. 밖에 군인들 와 있는데. 헬기는 뜨고. 그때 화면 보세요. 한번 보시면 제가 김성원 의원이나 한지아 의원 통해서 우원식 의장한테 계속 항의했다고요. 아니 무슨 수기로라도 해야지 군인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 막 이랬잖아요. 뭐 저는 그건 확신은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숲에 숨어있던 당시 무서워서 숲에 숨어있던 이재명 후보가 짠하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그냥 들어와서 그때 만약에 군인들 들어와서 드러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 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운 좋게 1시 2분에 통과가 됐어요. 12시 반에 정족수가 찼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 날 생색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왜 그때 지체했는지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크 투어 하는데 아마 그 숲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의 축제로 만들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엄은 우리도 사과하고 민주당도 그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주당에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도 사과해야 해요. 그런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한번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말 순방 G20회의 아주 그 바쁜 해외 순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첫 지시가 뭐냐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위증사건 재판 관련해서 거기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당시에 이제 퇴정했던 검사들을 감찰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아니 일단 대통령이 첫 번째 지시가 자기 관련된 사건 관련된 거에 지시한 거, 또 두 번째로는 아니 그 검사들이 보통 기피 신청하면 퇴정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지시를 했는데 근데 더군다나 저 황당한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기는 언론 보고 뉴스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불법 항소 포기 지시로 봐줬으니까 이제 순번 뽑고 기다리고 있던 이화영 등 대북 송금 일당 봐주기 차례인 겁니다. 네. 막가자는 거죠. 사실상 자기 공범 봐주겠다고 대통령이 팔걷고 나선 겁니다. 누굴 시켜서 뒤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게다가 외국 갔다 와서 처음으로 한 지시입니다. 이건 공적 마인드는 개나 줘라 같은 거예요. 직권남용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맥락이 비슷해요. 백혜룡 건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리고 항소포기 건도 그렇고 기왕에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불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한두 개 더 해도 상관없으니 이미 많으니까 막 나가자 이러는 것 같아요. 뭐 하나로 처벌받나 세네 개로 처벌받나 뭐 오로 하나 쓴 게임 그렇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재명이 설마 뭐 이런 범죄 저질렀겠어라고 긴가민가 하시던 국민들도 이러는 거 보고 이재명 이거 진짜 범죄 저지른 거 맞구나라고 확신하시는 계기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 그렇게 만만합니까? 저는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보기에 진짜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근데 요번에 해병특검 오늘 끝났습니다만은 해병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에 따른 그 단 하나의 이유로 특검을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로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입증 다 됐습니다. 그 경로를 위해서 특검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한 거를 생중계로 했는데요. 그러면 살인죄를 생중계하면 살인죄가 아닙니까? 오히려 더 뻔뻔한 범죄 아닌가요? 그리고 이 김만배 항소포기하고 이런 감찰 지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악질적인 이해 충돌이거든요. 인류 역사가요, 수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로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왔죠. 그건 한마디로 권력자의 이해 충돌로 인한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한 역사였어요. 네. 그 고난의 길이었죠.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범들 봐주기에 대통령 이름 걸고 권력 남용에 나서면서 2025년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런 저질 권력 남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됐든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짓 계속 하려고 들 텐데 네. 당신들 보기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도 민정수석도 있고 또 변호인도 또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전화로 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할 텐데 근데 본인이 대통령 대변인이 직접 발표하는 거는 저는 정말 그날 깜짝 놀랐어요.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신뢰를 좀 적게 받고 있으니 네. 마음대로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 망쳤다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계엄 빼고 다 해서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만배 항소포기 제가 그때 길목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할 거기 때문이었어요. 감찰 지시 이런 거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고 네.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 국조 다 민주당이 먼저 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집요하게 관철해야 합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과 정성호 탄핵이 길목입니다. 정성호 탄핵 100석이면 발의 가능하거든요. 우리 가능합니다. 특검 가능합니다. 머릿수가 안 되니까 통과 안 될 거라도 그런 거. 그건 이렇게 명분과 국민의 열망과 분노가 강한 사안에서는 야당의 몫이 아닙니다. 야당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쇠도 달궈졌을 때 때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대표님이 당시에 밤 12시가 딱 되면서 이제 검찰은 자살했다라는 그 페이스북 문자를 보내실 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저도 처음에 이게 당연히 항소할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게 정말 검찰이 이런 일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 하면서 가진 경험으로는 옛날에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 뭐 이런 분들 같으면 아마 그 다음날 바로 대국민 규탄대 같은 거 막 하고 뭔가 이 이슈를 확 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2주, 3주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여당이 요구하는 국조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여당이 더 안 받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투쟁이라는 게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구사항이 중요한데 참 이 한 2, 3주를 그냥 허비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좀 지나간 얘기긴 한데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한도수 총리님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총리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공립했다면 끔찍합니다, 진짜. 보수는 멸망했을 겁니다. 네. 지금 한총리 재판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들을 더 키워서 보수 전체를 공격했겠죠. 사실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당시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한덕수 단일화 마케팅에 나섰었죠. 뭐 김덕수 근데 정치가 참 어려운 게 저만 안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마지막에 저와 함께하는 정말 경험 많고 뜻 있는 동료들이 우리도 눈 딱 감고 한번 한덕수 마케팅 하자. 그 많이 요구했잖아요, 주변에서. 예, 말씀 많이 하셨죠. 근데 저도 마지막에 좀 흔들렸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한덕수 총리가 안 나올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좀 기형적인 상황이었잖아요. 정당이 후보를 뽑아놓고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그렇죠. 것, 이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경선에 비록 패배했지만 새벽부터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 대장동 항소포기 이슈에 뛰어들듯이 그날 비슷해서 기억나네요. 후보 교체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네. 앞장섰던 게 기억납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참, 근데 이게 보면,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보면, 이제 김건희 씨한테 이제 문자 받은 것 때문에, 뭐, 비명수사 어떻게 돼가냐, 뭐 등등 그런 게 있었고, 지금 한덕수 총리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단일화 문제도 있었고, 근데 저는 지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아마 대표님이 이제 그 문자 메시지 받았을 때, 만약에 그걸 응답했더라면, 그리고 또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라는 자꾸 라면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미숙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신의 한 수였구나. 라는 또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게 어떤 결과를 낳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한정된 결국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기본을 지키는 게 결국은 우리 모두를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뭐 공직에 있을 때도 지금 다시 하나하나 되짚어봐도 그걸 어기고 타협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기자였는데 그때 민원 안 받는 검사로 유명했죠. 저한테는 변호사들이 안 찾아왔죠. 네. 좌우 모두가 오래 공격했었는데 적어도 그게 공직 아닐까요? 직업윤리. 역시 그때도 저는 직업윤리라고 생각했어요.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검사로서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직업윤리는 당의 승리를 위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이종섭 귀국이라든가 이런 뭐 문제들 그리고 의료 사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들 결국은 그 직업윤리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간에 충돌이 있을 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공적인 목표를 우선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성호 항소 포기를 강력하게 규탄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김건희 주가 조작 저렇게 말아먹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거가 사실 현재를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정치인들이 보면 과거 본인들이 했던 말,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본인이 했던 말 가지고 뭐 다 발목이 잡히는, 행동 가지고 발목이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면, 당신은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원칙을 지킨다는 거. 특히 어떤 공적 자리에서 지킨다는 게 중요한데, 저는 특히 이번에 론스타 사건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뭐 일반에는, 이거 뭐 국가가 한 거 아니냐, 뭐 정부가 한 거 아니냐, 뭐 왜 이렇게 자랑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 이게 쭉, 이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론스타 사건 관련해서 그때 이제 취소 소송을 할 때 발표했던 법무부의 자료를 보면 이번에 론스타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승소한 예. 그 내용이 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원래 항소는 항소할 때 다 얘기하면 네. 그대로 가요. 뭐 별로 더 추가할 내용이 없어요. 딱 그거를 그냥 인용을 했더라고요. 쪽에서. 예. 저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네. 다만 민주당은 빠지십시오. 끼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냥 두고만 봤다면 끼어도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은 그냥 두고만 본 게 아니라 론스타 소송 내내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저와 실무자들 그리고 로펌을 공격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패소하면 저한테 책임을 그냥 뒤집어 씌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놓고 예상외로 이기니까 위아더월드 뭐 너도 잘했고 나도 잘했어 이러던데 국가가 잘했어. 너는 방해만 했어. 제가 그렇게 지적하는 네. 겁니다. 국가가 잘한 건 맞고 대한민국 국민의 쾌거입니다. 저는 그런 거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생각했어요. 아니, 실무자들 집요하게 괴롭히고 태평양 잘래라고 했던 송기호 같은 사람이 네. 자그만치 이재명 정권의 경제 안보 비서관으로 있는데 그래놓고서 민주당 정권의 쾌거다? 야, 너무 뻔뻔한 행동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분 내려와야 해요. 왜냐하면 실력도 부족하고 사심만 가득한 그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이 경제 안보를 맡길 수 있습니까? 특히 지금 관세 문제로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뭐 저런 분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하도 너무 우리 실무자들을 괴롭히면서 어디 인터뷰할 때 타이틀을 뭐 국제 소송 전문가 뭐 이러길래 네.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이분이 어떤 국제 쟁송이나 국제 제소에서 대리인 역할을 한 적이 있냐고.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국제 거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민변 변호사였을 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저 사람의 생각이 민주당 전체의 생각이었어요, 사실. 그래놓고 여기서 민주당 이 전 정권 얘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쾌거다? 이게 무슨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ISDS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그래도 뭐 안 대표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머쓱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이 밀리니까 그리고 팩트에 밀리고 자기들이 저희를 공격했던 게 동영상으로 한 트럭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불을 끄려고 한 것 뿐이죠. 그런데 저는 론스타 소송은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도 담당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중재 소송을 시작할 때 2012년부터 기본적인 밑 자료를 만드는 건 계속 어딜 가나 해왔어요. 또 만들고. 왜냐하면 네. 그 자료를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이 소송의 핵심인데 이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왔다. 그럼 알아줍니까? 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승소하게 된 받아들여진 이유는 제가 당시 확보했던 자료가 미국 측의 자료였어요. 시티그룹의 자료, 스모킹 건이랬던 그 오프 더 테이블 네. 자료가 미국 측의 이메일이었고 제가 자백을 받아낸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무시하는 건 좋은데 얘네가 얘기한 거야. 이걸 방어가 안 됐던 거고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중재재판에서 7조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 3천억 나왔을 때도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모두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 교두보가 그렇죠. 나온 거고 이 교두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절차 위반이라는 도관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영원으로 만들어낸 거죠. 저는 승소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질 줄 알았죠. 왜냐하면 이게 승소할 확신이 있어도 이런 중재재판은 워낙 변수가 많고 맞아요.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저는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승소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사실 뭐 로또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샀는데 우연찮게 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쭉 예. 이제 보면 저도 이제 법조 출입하면서 이 론스타 이 관련돼서 이제 외환카드 사건 사실 옛날에 그 본안 예. 당시 대검 중수부에 했던 본안들은 다 이제 사실 혐의를 못 받긴 했잖아요. 헐값 매각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때 이 중수부에 있지는 않으셨는데 그때 이제 이 외환카드 사건 그 수사를 그때
검사되고 얼마 안 돼서 33살 때인가요? 그때 사실은 이 모든 결과가 출발점의 승소 결과가 결국 외환카드에 대한 조작 이거에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무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게 뭐냐면 론스타는 왜 대한민국이 끌었니? 매각을 끌었니? 그러니까 이 차액을 7조 우리가 손해봤어. 근데 우리 쪽 얘기는 야 너네가 주가 조작했잖아. 그러니까 지원되는 건 당연한 거야. 네.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검사를 하면서 이제 금융증권 검사를 하면서 SK 사건을 아주 초임 때 했어요. 그러 다음에 거기서 SK 사건에서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한 얘기를 진술이 나온 거고 제가 네. 받은 거거든요. 그게 SK 측이 당시 한나라당 측에다가는 100억을 주고 노무현 측 민주당 측에다가는 몇십억을 주고 네. 이걸 이제 받아낸 것으로 받아냈거든요. 그걸 기화로 해서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2003년에 있었죠. 네, 대단했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파견돼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된 건 그 SK 사건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넓혀가면서 수사를 했죠. 그 다음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왔거든요. 와서 저는 근데 현대차 사건을 하라고 파견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복귀하려고 준비하는 대검 중수부였는데 복귀하는 차에 이런 거 한번 봐달라. 이런 얘기가 혹시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검토하면서 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시작됐던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재판이 1심 유죄나고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이 4번 기각된 데다가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유죄, 파기환송 이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재판을 제가 어디 근무하든 간에 계속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사 다닐 때마다 이제 이런 한 트럭씩 되는 기록들을 이제 계속 갖고 들고 복사본을 갖고 다녔죠. 그러면서 뭐 인생의 짐처럼 계속 따라다녔고 그 과정에서 국제소송 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서포트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장관에서 이걸 하면서 다시 만드니 이거는 제가 끝을 보라는 운명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요즘 일어났으면 어떨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도 그때 검찰 출입하면서 그때 대검 중수부, 그때 안대희 이제 중수부장이 있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수사를 할 때는 이 핵심적인 검찰의 인력들이 다 투입이 됐고 또 이런 수사한 분들이 공판까지 들어가서 직접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론스타라는 게요, 당시에 저희 기자들 사회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기자들이 많이 스카우트 갔어요. 론스타 본사에서. 그럴 정도로 론스타라는 그룹이 워낙 큽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검사들 뭐 할 특수부 검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판 검사도 이제 수사 검사는 공판 못 들어간다면서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뭐 누가 하면 그냥 바로 항소 포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과연 검찰이 이걸 걸러낼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 민주당 말대로라면 공판검사, 수사검사 분리해야 된다고 하죠.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재판을 다니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공판검사가 뭐 경력 얼마 안 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그럼 저쪽에는 한 40명 앉아 있는데요. 그거 뭐 쟁쟁한 변호사를 다 있지.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7조 걸린 사건인데 몇백억을 아낍니까? 저쪽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막 질문 들어올 때 그 공판검사가 다른 거 하면서 이거 가지고 얘기가 됩니까? 잠시만요. 물어보고 올게요. 그럼 바로 바보 되는 거죠. 공판은 기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도 법률 전문가지만 이거에서 공방하는 기세와 그 전문성을 본다고요. 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 그래서 글쎄 이게 뭐죠? 이 수치가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서 그대로 바로바로 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이거 이렇게 말할 거야. 이걸 킥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전장에서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그걸 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범죄자 조우라고 굿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관련 사건은 직권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근데 김건희 관련 사건은 다 들어가라고 하는데 특검 검사들 다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저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검사를 부를 때 peopl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국민을 대리하니까. 이러면
이렇게 되면 그 국민, 피플이 법정에서 비싼 변호사들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다가 무죄 나는 일만 반복될 거예요. 근데 이러면 서민들은 그렇죠. 힘들죠. 그런데 아주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 강자들이나 정치인들은 신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고 보안 수사도 못하면 수사 경험이 없으면 예를 들어 수사하실 때 보면 그 단서 잡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을 뭐 신문하고 할 때 그런 어떤 단서를 잡아내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뭐 그냥 우리가 기사로만 나오면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무진장 어렵잖아요. 제가 그 대형 사건을 계속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처음에 이제 대형 사건을 우연찮게 하면서 그게 성공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직에선 썼던 사람을 또 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조직의 경험이나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서 경험이 쌓여가는 건데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틀어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혹시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1930년대 베를린 올림픽 즈음에서 네. 뛸틀 경기를 하는 올림픽 경기가 있어요. 네. 흑백 화면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자랑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하는 뜀틀 경기가 있어요. 여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네네. 우리 선수들이 그렇죠. 이런, 그죠? 근데 그걸 보면 그 30년대에 있는 분들도 정말 피나게 노력한 세계 월드 클래스의 넘버원들이거든요. 2020년대 선수들도 당연히 그러겠고요. 근데 DNA가 뭐 80년 동안 바뀌었겠어요. 그런데 30년대는 그냥 이렇게 뜀틀에서 이렇게 폴짝 뛰어요. 빙글빙글 돌질 않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는 어떻습니까? 네. 막 한 대바퀴 돌죠. 뭐 720도, 뭐 그렇죠. 190도 양, 돌죠. 네. 뭐 양원, 양투 네, 이런 거 네. 보세요. 그게 근데 사람의 DNA가 바뀐 게 아니라 경험의 축적이 그만큼 이어오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은 출발점을 앞에서 시작하고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발전이 이루어진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다 까버리자는 게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서민들 그리고 국민들만 피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적 강자들은 어떤 경우에서 이건 자기들은 잠재적으로 좀 이렇게 공격받지 않을까 이런 식의 우려들이 있잖아요. 힘세고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자게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동안에 검찰이 민주당 말 잘 듣고 법원이 민주당 말 잘 들었다. 그럼 이런 짓 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익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이제 당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또 아마 대구에서 집회를 연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12월 3일 계엄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으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일반 정당 같으면 정말 이 국민들의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오죽했으면 초선들이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당 상황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과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께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과는 받는 사람 기준이지 하는 사람 기준이 그렇죠. 아니에요. 네. 사과할까 말까 우리는 사과할 필요 없어 이렇게 논쟁하는 과정을 사과 받을 사람이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과해도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죠. 계엄은 반보수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계엄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부정했어요. 그렇죠. 자유라는 게 내 자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지켜달라. 네 자유도 존중하고 지켜주겠다라는 식의 서로 간의 약속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예요. 계엄은 그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법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게 그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으로만, 헌법으로만 하겠다는 게 우리 보수의 정신이에요. 또 하나는 헌법의 존중이 보수의 정신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위에 있는 비상대권이라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다. 이게 진짜 보수의 정신이거든요. 그걸 무너뜨린 계엄을 사과해야지 않았는가? 이게 왜 논쟁의 대상이죠?
그리고 민주당에게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께 사과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부족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일각에서 비상대권 이런 말씀 쓰는 네. 분들 계세요.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비상대권이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왕정에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의 비상대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인정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비상대권이라는 걸 휘둘러도 우리는 용인해야 돼요.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진짜 보수의 정신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지지하시는 분들, 또 보수 있는 분들 관심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이제 사실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또 여러 군데 재보궐선거가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열릴 예정이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1년간 참 한동훈 대표에게는 많은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 저는 보면 정치인이 정말 겪어야 될 모든 문제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 1년 안에 많은 걸 겪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대표가 또 계엄이라는 상황들을 겪었고, 탄핵이라는 상황이 있었고, 또 뭐 쫓겨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이 지지자들이 힘을 줘서 지금까지 견뎌내오고 있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금 좀 정치권의 무대에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에게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대선에도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네. 좋은 세상 만드는 좋은 정치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인지를 미리 정해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남았고. 다만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중도가 없다라는 분들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있더라고요. 중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선거에 집니다. 중도는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불법 항소, 대장동 일당에 대한 네. 불법 항소 포기에 반대하는 찬반에 대한 48대 29가 나왔죠. 저는 숫자가 바뀐 줄 알았어요. 우리는 24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48에서 24를 뺀 그 수치가 현존하는 중도의 최소한입니다. 그런 분들은 모든 이슈에서 이념적으로 중간값만 계속 찍는 그런 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이슈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맞으면 국민의힘을 찍고 민주당이 맞으면 민주당을 찍는 분들입니다. 이게 중도예요. 이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민심의 중간값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민심을 향해 가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궁금증이 한 가지 있었어요. 몇 가지 있어서. 저도 이제 기자고 정치부 하면서 매일 이제 뉴스들을 막 소비하고 걸 많이 보는데, 근데 한 대표님 보면 진짜 하루에 얼마나 이걸 하는지 기자들보다 더 빠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대해서 이게 접촉하고 하는, 판단하고 하는 게 주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국민 위주고 민심 위주로 정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민심이 이미 다 발현된 다음에 그걸 따라가면은 그거는 늦습니다. 네. 민심이 움직이려 하고 민심이 그동안에 갖고 왔던 방향에서 그 앞장서서 여기다라고 깃발을 들어드리고, 그리고 여행사 가이드 하듯이 깃발 들고 지금 이거 생각하고 계시죠? 이리로 와주세요. 제가 티켓팅은 다 해드릴게요. 네네. 이게 저는 현대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하죠. 부지런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좀 게으른 편이어서 좀 괴롭긴 한데, 한 대표 게으르다고 예, 저는 뭐가 됩니까 이게? 보수 정치가 지금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치를 뭐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좀 닮아가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 내가 좀 뭐 어떤 정치인을 좀 물론 뭐 본인만의 특징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정치인을 조금 항상 좀 모범에 두면서 생각하는지 있을까요?
사람이 10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내내 훌륭하거나 100년 내내 닳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네. 같아요. 다 공과가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 자체보다 장면 자체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네네. 사실 대통령제를 만들어냈죠. 근데 미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어서의 대통령제는 조지 워싱턴의 취임식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의 퇴임식 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재선 후에 워싱턴이 종신제의를 거부하고 그렇죠. 퇴임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종신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때 대통령제가 만들어진 건 대단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결단, 하나회 해체 결단, 네. 결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꼭 안 해도 됐어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같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태업해도 되는 때였습니다. 결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점에서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체. 네. 그 당시에는 권위주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권위주의 시대에 고만고만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권위주의 권력자들은 박정희처럼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축제하고 이랬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배팅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뭐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제가 뭐 자주 말하지만 이승만의 토지개혁이나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그 시기에 50년대 대단한 해안 아닙니까? 저는 그걸로 대한민국이 첫 단추를 제대로 꼈다고 생각해요. 그거 못한 필리핀 같은 나라들 아직도 대지주가 나라를 그렇죠. 지배합니다. 저는 그런 거인들의 결단의 장면들을 존경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보내면야 다 공과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 사람의 결단을 폄훼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길잖아요.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거인들의 그런 결단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좋은 정치는 그런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시작해야 한 발 더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하루 종일 오늘 말씀을 들어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오늘 많은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 들으셔서 많이 또 우리 한 대표님 응원해 주시고 하는데 한번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고 그 마음으로 끝까지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많은 활동들 또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또 응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가 힘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좀 저희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